아버지 애를 임신했다고? 지금 장난해?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윤미자가 주방에서 달려왔을 때 최동혁은 이미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귤 하나가 카펫 위를 느리게 굴러갔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누르는 손가락이 3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최동혁의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가 이어졌고 들것이 좁은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자는 슬리퍼 바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겨울 바람이 살을 에웠지만 추운지도 몰랐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쇠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병원 복도는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 최선을 다했지만이라는 단어들이 파편처럼 귀를 스쳤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들 최준혁이 헐레벌떡 달려와 어깨를 잡았을 때야 미자는 비로소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동혁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오늘 삼겹살 먹자고 했던 사람이 저녁이 되기도 전에 싸늘한 몸이 되었습니다. 40년 세월이 그 짧은 오후 하나로 끊겨버렸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남편의 전 직장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친척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미자는 상복을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손을 맞잡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첫날 밤에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눈이 메말랐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 만났던 28배 봄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신혼, 아이들을 키우며 싸우고 또 화해했던 수많은 밤들. 미자는 그 기억들이 이제 추억이 아니라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 사흘째 마지막 날 저녁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지고 빈소 안에는 가족들만 남아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고 국화꽃은 하루가 지나 조금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영정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눈을 뜨면 사진 속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조문객치고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미자의 시선이 여자의 배 위에 닿았습니다. 코트 안으로도 감출 수 없는 둥글게 불러온 배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여자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2번, 3번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 고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향로의 연기만 느릿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미자는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준혁이 굳은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고 딸 최수진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자는 울음을 삼키며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눈을 마주쳤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남편. 매일 아침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 아프면 등을 두드려줬고 싸우면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지금 이 낯선 여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빈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자에게 성큼 다가서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은 침착한 척했지만 목에 핏대가 섰고 2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한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최동혁과는 2년 전부터 만나온 사이라고 했습니다.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분명히 최동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고 손으로 입을 막아도 울음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딸 수진이 어머니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미자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도 무너지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게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사람이 실제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한서연은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미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최동혁이었습니다. 낯선 식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옆에는 한서연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도 또 그 다음 사진에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행지로 보이는 곳, 카페, 바닷가 근처 어딘가. 미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장소들이었습니다. 함께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준혁이 폰을 낚아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또렷한 필체로 쓰인 글씨. 미자는 그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40년을 봐온 글씨였습니다. 메모지에, 청첩장 봉투에, 아이들 졸업 앨범에, 생일 카드에 수없이 봐온 그 글씨였습니다. 편지는 서연아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목소리를 높였고 수지는 울음을 참으며 한서연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빈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빈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향로 위 연기가 흔들렸습니다. 미자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정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한서연의 휴대폰 속 웃음과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썹, 같은 입꼬리, 같은 사람.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한서연은 그날 밤 가족들의 요구로 빈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진 속 이미지들이 가족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내내 한숨을 쉬었고 수지는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빈소 한켠에서 가족들은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선뜻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남편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 눈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 웃음이 자신만을 향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나눈 식탁, 여행지의 사진들, 자식들의 돌잔치, 설날 아침의 풍경들. 그 모든 기억들이 선명한데 그 기억의 한편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한서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증거를 제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출력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식당, 카페,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공간들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최동혁과 한서연이 나란히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것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읽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볼 수가 없다는 듯이 미자는 사진들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찍은 사진에서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같은 눈빛으로.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배신의 증거가 낯선 얼굴로 나타났다면 차라리 부정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웃음은 자신이 너무 잘 아는 웃음이었습니다. 40년을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미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는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셔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그날 밤 가장 잔인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한서연의 그림자는
가족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릴 때도 예전처럼 가볍게 안부를 묻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유언장이 따로 존재하는지, 혼외 자녀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미자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수지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말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평생 우리한테 다 바친 척하면서 뒤로는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 말들은 허공을 향했지만 미자 귀에는 모두 꽂혔습니다. 수지는 미자에게 같이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있으면 아버지 흔적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이 높아진 건 장례 닷새째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서연의 아이가 태어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꺼냈고 수지는 그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유산 이야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준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두 남매의 목소리가 커졌고 며느리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싸우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분열이 한서연의 등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준혁과 수지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장남은 실리를 따졌고 딸은 감정을 먼저 봤습니다. 남편이 그 둘 사이에서 중재를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자 오래된 균열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느꼈습니다. 이 집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자는 혼자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래된 만년필, 달력, 서랍 속 명함들. 평생 이 사람의 세계라고 생각해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공간이 이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볼펜, 메모지,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손이 멈췄습니다. 다 읽고 나서 미자는 오랫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들이 가져온 조화들은 한쪽에 정리되었고 향 냄새는 며칠이 지나도 거실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치우는 순간 정말로 끝이 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슬리퍼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수지는 며칠째 미자 곁에 머물렀습니다. 밥을 차려왔고
청소를 했고 밤에는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서연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방 안 어딘가에 항상 있었습니다. 미자가 남편 사진을 바라볼 때, 수진이 조용히 시선을 피할 때, 그 침묵 안에 한서연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흘째 되는 날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한서연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은 현실을 계산하는 것으로, 수지는 분노를 붙잡는 것으로, 그리고 미자는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무너질 틈도 없이 이 상황이 너무 빠르게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남편이 자신이 모르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분노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덮어야 하는지, 자식들처럼 유산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지. 하지만 어느 쪽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가 한 말이, 그 여자가 내민 사진이, 그 여자의 눈빛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부터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미자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거울 앞에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울기 전에 먼저 확인하자. 무너지기 전에 먼저 알자.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찾아가자. 수진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한서연이 남긴 연락처는 장례식장에서 준혁이 받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둘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주소와 함께 오후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주소를 지도 앱에 입력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남편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미자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흔들렸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알려준 주소는 오래된 빌라 단지 아니었습니다. 외벽에 금이 가 있었고 공동 현관 앞에는 이름 모를 화분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한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안색이 더 나빠 보였습니다. 눈 아래가 부어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배가 더 불러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서연이 차를 내왔지만 미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한서연은 2년 전 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최동혁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머릿속에서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봄이면 남편이 회사 구조조정으로 바깥 업무가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외근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어긋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작은 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은 남편이 죽기 전날에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고, 그날도 평소처럼 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자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5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친구한테서 선물 받았다며 과일 한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자는 그날 위장이 좋지 않아 일찍 누웠고 남편이 물을 가져다 줬던 것까지 기억났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는 말은 맞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듣는 척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 만난 카페가 어디냐고. 한서연이 카페 이름을 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남편 회사 근처라고 했는데 지금 말한 카페는 미자가 아는 한 회사에서 꽤 먼 곳이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했다고, 꼭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2달 전이라고 했다가 말이 이어지자 석 달 전이라고 바꿨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쌓여갔습니다. 거짓말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진짜 기억은 세부가 일관되지만 꾸며낸 이야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흔들립니다. 미자는 평생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고 이웃의 말을 들었고 자식들의 거짓말을 읽어왔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미자는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한서연이 한 말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장소, 남편이 했다는 말들. 적고 보니 어긋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그 메모를 접어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들도 변호사도 아닌 자신이 직접.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거리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거리 어딘가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고 수지는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서재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랍 하나씩, 파일 하나씩, 영수증, 메모지, 명함들, 오래된 다이어리까지 꺼내 넘겼습니다.
다이어리 안에서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재복이라는 이름이 두어 번 등장했습니다. 별다른 메모 없이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지인 명단을 뒤졌습니다. 있었습니다. 한재복. 남편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회사의 직원 이름이었습니다. 퇴직한 뒤로는 연락이 끊긴 사람이었습니다. 미자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의 옛 동료 중 연락이 닿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재복을 아느냐고. 한 명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오래전에 부당해고로 남편 회사와 크게 싸웠던 사람이라고. 소송까지 갔는데 졌다고. 그 뒤로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설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그런 곳에 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의뢰를 맡겼습니다. 한재복의 현재 소재와 한서연의 신원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오래전 따로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챙겨온 비상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는 자료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서연, 본명 한서연, 그리고 아버지 이름 한재복.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재복의 딸이었습니다. 10수년 전 남편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에서도 패한 뒤 오랫동안 폐인처럼 지냈다는 남자. 그 남자의 딸이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자료에는 더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실제로 임신 상태였지만 임신 주수가 그녀가 주장한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최동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의 통화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 한재복의 번호였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죽어서도 억울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이제 미자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이번 주 안에 모이라고 짧게만 전했습니다. 준혁도 수진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미자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끝까지 하겠다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준혁과 그의 아내, 수진, 그리고 미자.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가 직접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신원조회 자료였습니다. 한서연의 이름, 아버지 한재복, 그리고 그 연결관계. 준혁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썹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종이를 건네받아 읽다가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한서연이 장례식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달리 실제 산부인과 기록을 통해 확인된 임신 주수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최동혁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녹취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미자가 한서연을 직접 만났을 때 그 대화를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낡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한 것이었지만 음질은 충분했습니다. 미자는 노트북에 연결해 재생했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흘러나왔습니다. 날짜가 바뀌는 부분, 장소가 어긋나는 부분, 남편이 했다는 말이 2번 다르게 등장하는 부분,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한제복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10수년 전 해고, 경위, 소송 내역, 그리고 한서연과 한제복 사이의 최근 통화 기록 요약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산을 노린 접근이었습니다. 갓 태어날 아이를 수단으로 삼아 고인이 된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가족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지 안도해서 우는 건지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했다는 것이 그 말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자료들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차분하게 순서대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건 사기이고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그날 오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한서연을 소환했고 조사 과정에서 한제복의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사진 편집 흔적, 편집 필적 감정 결과 두 사람의 사전모의 정황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서연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그 결과를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서연은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한제복도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복수심이 결국 딸까지 끌어들인 끝에 법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뉴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는 것보다 조용히 끝내는 것이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거실이 아니라 낙골당이었습니다. 최동혁의 위패 앞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키가 크고 늘 단단해 보이던 아들이었는데 그날은 어깨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했다고, 진실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또 끊겼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쩌나 싶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두 자식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예전과 다른 종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서연이 나타났을 때의 찢기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며 느끼는 뭔가가 아물어가는 아픔이었습니다. 오래 골랐던 것이 터지고 나서야 나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남편 위패 앞에 섰습니다. 꽃을 한 송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믿길 잘했다고, 끝까지 믿어서 다행이라고, 억울하지 않게 해드렸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한서연을 만나러 갔을 때도 가족들 앞에서 증거를 펼쳐놓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서 있는 남편 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이 반대쪽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준혁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미자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오늘은 그냥 빈자리로 느껴졌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있던 곳에 있는 것처럼. 미자는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현실적이었고 수지는 여전히 감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미자에게도 서로에게도 작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문자가 늘었고 주말에 얼굴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미자는 혼자인 날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슬리퍼는 이제 현관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자가 직접 치웠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재 한켠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리울 것이지만 그 그리움을 이제는 안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렸지만 결국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